엄마는 의사잖아. 왜 저를 고쳐주지 못해요? 12살 딸 엘린의 이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클로디아 파울센.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면역학 전문의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유럽의학회 차세대 리더. 제 진료실 벽에는 상장들이 가득했죠. 노벨 의학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엘린이 갑자기 쓰러진 건 3주 전이었어요. 원인 불명의 고열과 근력 저하. 39도가 넘는 열이 계속되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독일 샤리테 병원, 프랑스 피티의 살페트리에르, 미국 메이오 클리닉까지 다 가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 10명이 모여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희귀질환 패널 검사, 유전자 분석, 면역학적 검사까지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모두 음성이었죠. 전 세계가 포기한 환자. 그게 제 딸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국제의학 포럼을 통해서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유사 케이스 치료 성공 사례 있음. 협진 가능. 한국이라고요? 15년 전 연수 갔던 그 나라.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이 소리 지르고 의사들이 종이 차트 들고 뛰어다니던 그곳 말인가요? 당시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나라는 환자를 동정은 하지만 치료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린이 피를 토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침할 때마다 붉은 핏방울이 섞여 나왔어요. 저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전 세계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노벨 의학상 선정위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최고 병원에서도 엘린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엘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날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되면 몇 주 안에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신경면역학 교과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20년 경력 동안 본 모든 케이스를 뒤져봤습니다.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검색했어요. 하지만 엘린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파울센, 이건 의학 교과서에 없는 케이스야. 독일의 하인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형태의 자가 면역 질환일 거야. 하지만 치료법은 아직 없어. 3주가 지났을 때 엘린이 화장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변기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료진들이 모여도 제 딸 하나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엘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의사잖아. TV에서 봤는데 엄마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고쳐주지 못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제의학 포럼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명준 교수로부터였습니다. 유사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협진을 제안드립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유럽 최고 병원들이 못한 일을 해냈다고요? 하지만 엘린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병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2010년 하버드 마이너스 카롤린스카 공동 연수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3개월을 보냈었어요. 당시 제가 본 한국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의료진들은 열정적이었지만 시스템이 엉망이었어요. 환자 가족들이 병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의사들은 손으로 쓴 종이 차트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응급실은 늘 북적거렸고 대기 시간도 너무 길었어요. 그때 저는 연수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마음은 따뜻하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감정에 치우쳐 있어서 객관적 판단을 방해한다. 냉정하고 효율적인 유럽 의료 시스템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동료 연수생들 앞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나라는 환자를 동정은 하지만 정말로 치료하지는 못한다. 감정과 의학은 별개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 그 발언이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엘린의 상태가 계속 심각해졌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더 많이 섞여 나왔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어요. 체중도 일주일 사이에 3kg나 빠졌습니다. 12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연락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시간 내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항공편 예약부터 병원 입원 준비, 심지어 공항 픽업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안내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은 하버드 의료원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파울센 박사님, 엘린의 의료 기록을 미리 받았습니다. 도착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강명준 교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료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뜻이었죠.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기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5년 전 기억 때문에 걱정이 컸어요. 정말로 한국이 엘린을 살릴 수 있을까요? 스톡홀름 공항에서 엘린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자. 지금은 엄마가 되어야 할 때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만났습니다. 파울센 박사님이시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게이트에서 의료진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간호사 김소영 팀장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의료 통역사와 응급처치 가능한 간호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린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비행기에서 힘들지 않았나요? 김소영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병원에도 가지 않았는데 환자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묻다니요. 유럽에서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이런 질문을 받는데 말이에요. 지금 바로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엘리나,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팀장이 작은 웨어러블 기기를 꺼냈어요. 손목시계 같이 생긴 작은 장치였습니다. 엘린의 손목에 차자마자 실시간으로 심박수, 체온, 혈중 산소 농도, 혈압까지 측정됐어요. 그 데이터가 즉시 병원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와, 신기해요. 엘린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3주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응급팀이 대기 중입니다. 엘린의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서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검사 시작할 수 있어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대기하고 그제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미 진료가 시작된 거예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전용 차량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택시가 아니라 이동식 응급실 같았어요. 산소 공급 장치, 심전도 모니터, 응급약품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마저 의료 교육을 받은 분이었어요. 엘린 상태 어떠세요? 혈압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병원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운전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15년 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해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첨단 의료기기 광고들이 보였어요. AI 진단, 실시간 원격 진료, 24시간 응급 시스템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병동이네.
김소영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환자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병원은 치료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스웨덴에서 보낸 엘린의 의료 기록과 공항에서 측정한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한 진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강명준 교수입니다. 소아신경내과 및 다학제 진료팀을 이끌고 있어요. 강명준 교수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15년 전 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맞습니다. 그때 3년차 레지던트였죠. 아, 그때 그 젊은 의사였구나. 15년 전 제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했던 그 연수생이 지금은 이 병원의 핵심 의료진이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 강의 인상 깊게 들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강명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15년 전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었는데도 말이죠. 엘린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일시간 내 결과 나오고 MRI는 지금 바로 촬영 가능해요. CT와 초음파도 30분 내에 끝날 예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MRI 예약만 2주가 걸렸는데 말이죠. 스웨덴에서도 응급 환자가 아니면 며칠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보자 강명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AI 스케줄링 시스템을 사용해요. 환자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최적의 검사 순서와 시간을 자동으로 배정합니다. 또한 각 검사실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엘린이 각 검사실로 이동할 때마다 담당 의료진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도 나오자마자 여러 전문의들이 동시에 판독하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혈액종양과, 면역학과, 신경과,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요? 왜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요하죠? 신체 질환과 정신적 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엘린처럼 어린 환자의 경우 심리적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병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강명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의료 시스템인가요?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강명준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파울센 박사님, 저희는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을 고치지 않는다니 무슨 소리죠? 병원이 병을 고치는 곳 아닌가요? 엘린의 의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시리아에서 태어나서 6개월에 입양되었고 현재까지 스웨덴에서 자랐네요. 혹시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없었나요? 강명준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의학적 검사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묻다니요. 면역계 질환은 때로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 변화, 심리적 트라우마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특히 어린 나이에 큰 변화를 겪은 아이들은 몸이 그 스트레스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들은 엘린을 단순한 환자 데이터나 질병 케이스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 복잡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아이로 보고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진 교수가 엘린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진료실이 아니라 아늑한 상담실에서였어요.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들도 있었습니다. 엘린아, 여기 와서 어때? 무섭지 않아?
아니요.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스웨덴에서는 병원이 좀 무서웠는데 여기는 따뜻해요. 엘린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린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어요. 자연스럽고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엘린아, 한국이 어때? 음식은 먹을만해? 김소영 팀장이 엘린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김치는 좀 매워요. 하지만 미역국은 맛있어요. 엘린이 대답하자 의료진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주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아이가 음식 이야기를 하다니요. 김소영 팀장이 엘린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화이팅. 엘린이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아픈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아 보였어요. 그때 강명준 교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5년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한국은 감정적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감정과 의학은 별개다. 과학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했던 말들 말이에요. 이들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철학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강명준 교수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예요. 저희는 그 이야기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치료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엘린이 옆에서 평안하게 숨 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잠꼬대 대신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2시, 급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엘린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어요. 면역치료의 부작용으로 급성 폐렴과 심장 판막염이 동시에 발생한 거였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140회까지 올라가고 산소 포화도는 85%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엘린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병원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어요. 코드 블루. 응급수술팀 소집, 심장외과와 흉부외과 동시 준비. 강명준 교수의 지시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자마자 의료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모든 전문의들이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자고 있던 의사들까지 말이에요. 마취과 준비 완료, 수술실 입원 세팅 완료, 심장외과팀 도착. 간호사들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긴장감이었지만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파울센 박사님, 수술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김소영 팀장이 저를 수술실 옆 모니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수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는 수술 장면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이에요. 엘린의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뇌파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AI가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서 의료진에게 알려주죠. 수술팀들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외과팀이 판막 수술을 하는 동안 흉부외과팀이 폐렴 치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두 팀이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린 상태 어떤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수술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고 산소 포화도도 92%까지 올라왔어요. 심박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4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폐렴도 완전히 제거했고 심장 판막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강명준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강명준 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위한 콘서트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저희 철학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팀워크, 첨단 장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이런 의료 체계는 하버드 의료원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엘린의 면역계를 완전히 재건하려면 건강한 조혈모세포가 필요해요. 다행히 한국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완벽한 일치자를 찾았습니다. 강명준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걸리나요? 유럽에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데만 몇 달이 걸리거든요. 찾는다고 해도 기증 동의를 받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증자분이 벌써 동의했어요. 내일 바로 이식 진행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혈모세포 기증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증 의식이 높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응급 환자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연락이 닿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식 수술 전날 밤 김소영 팀장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기증자분이 써주신 편지예요. 꼭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울센 박사님. 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엘린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라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15년 전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도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국 의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그 말들이 저에게는 동기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의료진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엘린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기증자가 15년 전 제 강연을 들었던 의대생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했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그 비판이 이 사람에게는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니요. 이 기증자분은 누구세요?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자 강명준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으로 기증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나 감사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아이가 건강해지기만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혈연도 없이 이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익명의 기증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에요. 이식 수술도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엘린의 모든 수치들이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 기능도 회복되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엘린이 제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이타적인 사회가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외국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몸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한 달 후, 엘린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액 검사, 면역 검사, 근력 검사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15년 경력의 제가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퇴원하는 날 김소영 팀장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엘린을 위한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엘린아, 이거 입고 경복궁 구경 가자.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을 보여주고 싶어. 한복을 입은 엘린이 경복궁 광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다니요.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저 그림 같은 건물들 뭐예요? 저게 한국의 전통 궁궐이야. 500년도 넘은 건물들이지. 와,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구나. 엘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엘린의 몸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도 완전히 치유해줬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엘린이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왜? 스웨덴이 집인데. 여기 와서 아픈 거 나았잖아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뭔가 따뜻해요. 스웨덴은 좀 차가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단순히 몸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1년 후, 저는 스웨덴 정부 보건복지부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형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의 100페이지 분량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앞선 게 아닙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관점, 의료진과 환자 간의 따뜻한 소통, 응급 상황에서의 완벽한 대응 체계,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타적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진정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WHO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미래 의료의 방향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이었어요. 존경하는 세계 의료진 여러분, 기술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첨단 장비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철학이었어요.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진리를 보여줬어요.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움직이는 문화 말이에요.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1,500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5분 동안 계속된 박수였습니다. 지금 엘리는 스웨덴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말이에요. 강명준 교수님, 김소영 팀장님과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아요. 엄마, 내년 여름휴가 때 또 한국 갈 거죠? 그럼 꼭 가자. 우리를 살려준 그 사람들한테 인사드려야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15년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건 제 오만이었어요. 한국은 그 사이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말이에요. 한국이 단순히 제 딸을 살린 게 아닙니다. 저를 다시 진짜 의사로 만들어줬어요. 숫자와 데이터만 보던 저에게 환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보여준 거죠.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의료의 미래입니다.